예, 우선 큰 틀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3.4 했고 13년에 3.3 뭐 그냥 옆으로 갔죠. 그다음에 14년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그 IMF가 가지고 있는 꼼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MF는 절대로 나쁜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가 어둡다 이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소위 그 자기 실현적인 그런 그 효과 때문에 IMF는 절대로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전망은 절대로 나쁘게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밑에 붙여요. 그러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항상 벗이 무서운 거죠.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 때문에 계속 성장률을 낮춥니다. 4.1로 전망했던 것이 마지막에 3.3으로 떨어졌어요. 요 나온 거는 언제 전망했냐 하는 겁니다. 발표 일자입니다. 그 지금 15년에 대해서 4.0으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10월까지 3.8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되면 이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예, 저는 이 숫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그 IMF가 매년 10월 달에 월드 에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하는 그 연중에서 가장 큰 그 메인 보고서를 내는데 이건 완전히 저는 이게 제인의 제목인 줄 알았어요. 유산, 먹구름, 불확실성. 야, 이거 뭐 완전히 제인의 부제죠. 이런 부제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MF가 내건 숫자와 IMF의 진심이 저는 여기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산이 뭐냐? 예, 바로 서브프라임 버블을 일으켰던 그 버블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 시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온 이 채권들을 미국 정부가 사줘가지고 가격을 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먹구름이 뭐냐? 가장 품목은 바로 그거죠.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풀었는데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가게가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실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는데? 예, 전부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뭐냐? 이 QE를 지금 이제 5년을 해왔는데, 예,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다음 불황 때 금리를 낮추어서 경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빨리 올려야 돼요. 그런데 다시 올리게 됐을 때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러시아가 지금 사실 유럽 경제에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만은 그 IS 이 문제가 가지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뭐 세계 전체가 지금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그런 그 총요소 생산성이 낮아지는 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이거 대략 그 미국은 내년이 피크입니다. 예, 일본은 가고요. 예, 그런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개도국들은 보시면 인도만 좋습니다. 예, 인도만 좋고 중국은 뭐 이제 완전히 한풀이 꺾였고 다른 그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림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 경제의 바닥이 4%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난 이후에는 천정이 4%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12년 이후를 보면 세계 경제가 여기서부터 또 다른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저는 구조적인 변화가 12년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바텀이 4%인데 여기서는 천정이 4%인데 제가 보기에는 12년 이후로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천정이 더 낮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거 보시면 OECD는요. 예, 금년에 3.3, 내년에 3.7, 16년에 3.9. 뭐가 나쁜데요? 그래서 좋아지잖아요. 예,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는 IMF가 3.8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이 숫자는 내년 10월 되면 결국 이 숫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건 IMF의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OECD도 똑같습니다. 예, 절대로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거 얘기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숫자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달라요. 예, 미국은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가고 있고,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건 미국 경제를 지금 끌고 있는 거는 미국 GDP 한 14%를 차지하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혼자 수출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가 없죠. 예, 지금 뭐 미국은 거의 지금 그 전전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전이라는 게 그 크라이시스 전 이전 수준으로 실물 경제가 지금 그렇게 회복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럽을 보시면은요, 이걸 보시면은 유럽은 2분기에 들어와가지고, 금년 2분기에 들어와가지고 맛이 갔습니다. 이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지정학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발목이 묶여 있고,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좋은 요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다 있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아마 1월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1월을 넘기지 못하고 러시아가 이제 첫 번째로부터 이제 디폴트 사태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러시아가 미치는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독일에게 심각합니다. 지금 분데스방크가 당초의 전망보다도 하향 수정을 했는데, 아마도 이 원유 가격이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한 80%가 원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넘어지면 독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독일이 그 데미지를 입으면 유럽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하도 안 되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자기들도 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이 돈을 풀어보겠다 하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별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들어가서 주택 채권들을 직접 사줬는데, 얘들은 사주지 않고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돈은 은행에 지금도 있어요. 여윳돈이.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큰 유럽의 먹구름이, 러시아 말고 또 다른 먹구름이, 지금 유럽의 물가가 지금 0.3%입니다. 유럽을 지금 뒤엎고 있는 큰 먹구름은 디프레이션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잘해야 옆으로 간다. 일본은 여기 보시면 1분기에는 솟았다가 2분기에 푹 꺼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4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올리게 돼서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앞두고 민간 소비가 일어나서 올랐다가 부가가치 오르고 나니까 소비가 감퇴해서 이제 푹 꺼지고 하는 그런 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아베가 취임했을 때 엔이 $80당 84엔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120엔을 돌파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엔은 140엔까지 지금 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성장률은 계속 2%를 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이제 보시면은 숫자를 보시기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이따 보시면은 3분기에 7.3% 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5년 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신기록들입니다. 5년 내, 대부분이 5년 내 신기록입니다. 이거 보시면 투자. 지금 중국은 투자가 GDP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소매, 수출, 다 그렇죠. 원래 중국의 지금 예측된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금년에 7.4, 내년에 7.3까지 갈 거라고 지금 했던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게 지금 내년에 거의 7%를 달성 못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내려갑니다.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5년 내 지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중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을 보시면, 작년에 자동차 전체로 따지면 매출이 전년보다 15.7% 증가했던 것이 지금 4.5%로 떨어져 1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상용차 보시면은 전년 대비 6.4%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 9%로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중국의 그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지금 그 보여주죠.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 5년 내 최저를 하고 11월 25일 날 금리를 낮췄는데 내년에 또 내년 중반 안으로 다시 한번 금리를 더 낮출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전부 다 이제 우리 강시 기업들이 중국 덕에 상당히 그 재미를 봤던 인더스트리인데, 예, 이 업들이 전부 다 지금 심각한 지금 공급 과잉 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그 시진핑 주석이 소위 뉴노멀 시대를 선언을 했고, 뉴노멀은 그 7% 이하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7%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7% 이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자는 얘기냐? 첫째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미국 경제 상승세가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16년부터는 조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자면 이걸 미국의 수요 둔화를 대신해서 유럽이나 개도국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은 15년보다가 나아질 가능성은 잘해야 행보하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그 조금 여러분 경제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선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성장률이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은 답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성장의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술 취해가지고 비실거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답이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은 현재로 봐서는 대체로 제가 보기엔 2020년 전까지는 우리 세계 경제가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거죠. 이제 장기 표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MF나 OECD나 이런 국제기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구조개혁, 기초체력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이 성해야 된다. 건강해라. 왜? 객지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경제를 결정짓는 세 가지 큰 토픽을 이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QE는 퀀티티 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있었습니다. 이때 그 크라이시스 일어난 직후에 이제 세계 금융시장을 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한 번 했고, 11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이제 13년에 다시 한 번 했는데요. 예,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체로 5조 달러가 약간 안 됐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얼마가 더 여기서 그냥 이게 Q1 때문입니다. 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푼 기간이죠. 그 지금 얼마가 되냐? 지금 12조가 됐어요.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풀어서 세계 금리를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걸 보시면은 이거 선진국 경우인데 그 돈이 어디 갔냐? 선진국은 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개도국은 채권시장에 많이 갔습니다. 예, 주로 여기 보면 제일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의 그 채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QE는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어서 시장 금리를 떨어뜨려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 상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주체들한테 소비하고 투자를 자극하도록,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의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기회비용을 낮춰줘서 이걸 늘리는 건데, 실제로 이 돈은 이런 효과를 거두는 건 미국에 약간 효과를 미쳤지 다른 나라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는데? 전부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갔습니다. 금융시장으로 가서 금융기관들이 돈이 넘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의 위험 자산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개도국의 주식,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의 그 금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왜곡시켜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난 5년 동안에 미국은 이 금리가 2.9%가 낮아졌고요. 실질금리가 낮아졌고, 독일은 3%, 영국은 1%, 일본은 무려 6%를 낮췄습니다. 실질금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요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170%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223일, 그러니까 오른 건 이제 증가분이 123인 거죠. 지금 니케이도 거의 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그걸 누가 가져갔냐? 탑 1%가 전체 이익의 95%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QE의 숨겨진 비용 때문에 미국은 이 분배 문제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분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QE에 돈을 풀어서 전 세계적으로 6조 달러가 풀렸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면 대략 80%는 선진국에 들어가고 20%가 개도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이 돈이 하도 넘쳐가지고 그 돈이 개도국으로 더 넘쳐왔어요. 그래서 반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조 달러 중에 3조 달러가 넘어와서 이 개도국이 발행한 쓰레기 채권들을 걷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고 CDS 프리미엄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금리를 정상화한다고 그러는데 정상화하는 시나리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초에 올린다. 내년 중반에 올린다. 아니면 더 미루어서 16년 중반에 올린다. 세 가지 시나리오 있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내년 중반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미국은 FRB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7차례, 8차례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요. 왜? 빨리 올라가야 다음 경기 후퇴기에 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제적이라는 거죠. 이미 경제가 먼저 침체기에 들어가면 쓸 수가 없죠. 그런 정책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스탠리 피셔라고 지금 그 연방은행 지금 부의장이죠. 이 양반 얘기를 따르면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그 노동시장 상태에 달려 있고 자기들은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니고 노멀라이제이션이다. 정상화하는 거다. 오케이. 문제는 그겁니다. 그 정상화의 비용이 뭐고 그걸 누가 치를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돈의 절반이 개도국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돈이 금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리도 2%도 미국 금리도 2%라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이제 급격한 자본 유출과 그 금융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0월 달부터 지금 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연쇄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비정상 상태에 있는 신흥국들의 금융자산들이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채권, 지금 전부 다 이게 거품이 있는 거죠. 유동성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보면 여기에 이런 세계적인 이 한판을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굶주린 늑대가 누구냐면 헤지펀드들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실적이 앉아서 굉장히 허기가 져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이 한판을 그렇게 넘길 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늑대가 무엇을 물 거냐, 어느 나라, 어떤 시장을 물 거냐, 이게 이제 남은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문제가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12년에 와서 이렇게 푹 떨어졌죠, 이게. 위기 전에는 이게 15, 두 자릿수였어요, 전부 다. 15.6, 17, 11, 16이었죠. 15 안팎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2년에 와서 갑자기 단절이 생겼어요. 완전히 절벽이 생겼습니다. 이게 절벽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고 금년 들어와서는 더 이게 뭐 그냥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가. 원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무역 구조에 뭔가 하여튼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87년에서 2011년까지 세계 무역이 평균 7% 증가를 했는데 12, 13년간에는 이게 3%로 줄었습니다. 푹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원인은 우선 이 수요 부진이 이유가 있고요. 이거는 경기 문제, 순환적인 경기 문제고, 관심은 뭐냐면 순환적인 것이냐, 이것이 구조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환적이라면 기다리면 되는데, 구조적이라면 이거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구조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요. 그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이게 무역과 GDP가 하는 관계가 변화했다. 다시 말하면 GDP가 느는데 무역은 안 는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와서 가지고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버티컬 스페셜라이제이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 의존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이 이제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서 이 나라를, 미국, 한국, 일본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계 무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건 IMF에서 이제 왜 슬로우 트레이드가 나타나느냐, 무역 증가율이 떨어졌냐 하는 걸 이제 얘들이 분석을 한 건데 보면 이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역 증가율 둔화가 쉽게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내는 보고서를 보면 환율을 뭐 조금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세서 수출이 늘어서 다시 우리 경제를 끌어줄 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우성 발언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이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중간재의 이 수출이 보시면은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2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밸류 체인 자체가, 다시 말하면 부품을 조달해서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절반은 중국 수출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지금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위기 전만 해도요, 중국은 45% 정도가 수입품의 45%를 의존했어요. 지금은 35%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시장에서 보시면 유지일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폭이 넓습니다. 가장 제일 좋은 게 브렌트유인데 오늘 나온 게 브렌트유도 이제는 60불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6월 30일 날 101불이었어요. 그게 지금 59불, 58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가 날아간 겁니다. 요 사이에. 그럼 이건 어떠냐? 이거는 09년 유가 수준입니다. 09년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9시 뉴스를 보셨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펙은 절대로 감산할 계획이 없다. 오펙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세계 시장에서 지금 석유를 초과 공급을 만든 게 누구냐?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지금 4%가 안 돼요, 증가율이. 그럼 나머지 이걸 누가 늘리는데? 전부 미국의 셰일 석유입니다. 미국 셰일 석유가 세계 시장을 지금 초과 공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펙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러는데? 저는 러시아를 좀 애를 미게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46%가 있었는데, 그럼 왜 7월 1일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6월 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 석유를 수출해도 좋다는 걸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제는 중동에서 싼 석유를 사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동안 리비아가 자기 내전 사태 때문에 중동으로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급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시장의 초공급을 가중시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50불대 가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어서 우리 실질 소득이 올라오고 장기적으로 좋다. 장기적으로 좋은 것보다 우선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크죠. 지금 보시면요. 58불을 뚫고 5일 동안, 한 주일 동안에 세계 증시가 1조 2천억 불이 날아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아마 1월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1,000억 불을 쏟아부었거든요. 어제 정기예금 금리를 6.5%에서 15%로 올렸어요. 예, 빨리 러시아에 가서 예금하십시오. 예. 그러나 그걸로 외화를 지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첫 번째 재물은 러시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가 될 겁니다. 지금 루블은 거의 지금 60%가 떨어졌거든요. 금년 들어서 환율이. 예,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재물은 러시아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이제 그 석유 수입 의존, 그 수출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의존도. 그 다음에 지금 중동 경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에 굉장히 큰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산유국들이 어려워지면 유럽 경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가 떨어지는 건 세계 경제에 아주 심각한 악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악재는 바로 그 디프레이션을 가중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그 GDP 그 추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현재 경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가장 그 중요한 지표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건데요. 요걸 보시면 요놈이 순환 변동치가 11년 9월 달을 100.9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딱 3년을 지금 옆으로 지금 계속 지루한 그 하락세를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지쳐 있는 겁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불황이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입니다. 100 아래로 내려가야 불황인데 지표상으로는 불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년을 내려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를 보시면은 그럼 뭐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제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3, 4분기하고 금년 3, 4분기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서비스업은 그래도 나아졌어요. 예. 문제는, 예.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 10월 달에 73.5인데요. 제조업 가동률은 80%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가 5대가 있으면 4대가 돌아가면 공장이 정상입니다. 한 대는 뭐 수리도 하고 뭐 이런 마찰적인 요인 때문에 여유를 갖죠. 그래서 80%면 정상인데 지금 73.5거든요. 73.5는 언제냐? 09년 크라이시스 나고 난 직후에 그 샥에서 깨어났을 때가 바로 출발점이 73.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보면 지금 상태가 위기 전 수준으로 지금 위기 직후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경제가.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소비가 뭐 그렇게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괜찮습니다. 소매도 그렇고 내구 소비자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나았습니다. 지금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거 보면은 원래 4% 간다고 하다가 3.5%로 낮췄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 전망을 4.2에서 3.9로 낮췄죠. 요거 우리나라에서요, 경제 전망 제일 많이 틀리는 데가 한국은행이고, 한국은행이 그 국정감사 받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참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한국은행이 틀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IMF 거를 갖다 쓰기 때문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IMF의 꼼수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시면 꼼수를 보십시오. 이건 행간이 아니라 그 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전망치에 대한 건데 보시면요. 정부는 4.0, 한국은행은 3.9, KDI는 3.8. 그러면서 최근에 내놓은 게 3.5도 갈 수 있다. 이제 최근에 그 추정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IB들이 바닥이 지금 3.5입니다. 저는 아마 이게 내년 넘어가면은 대부분 3.5에 수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OECD가 보는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이 3.5, 내년이 3.8, 16년이 4.1입니다. 이게 똑같이 꼼수가 있는 겁니다. 환율을 보시면은 내년에는 이 원화 강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엔도 그 계속 약세로 가고 원화도 같이 그 약세로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한국은행 전망치에서 우선 보시면 세계 무역 증가율이 단기간에는 도저히 다시 고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 이야기는 한국은행이 가정하고 있는 만큼 수출이 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내수도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만큼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5월 달에 이게 세월호 사건 직후의 반응입니다.
예. 지금 11월 달 나온 소비자 반응은 요 향후 전망은 앞으로 6개월 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요 현재 경제 전망은 지난 6개월 전보다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앞으로 6개월 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쁠 거라는 겁니다. 세월호 때보다 훨씬 나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내년 소비가, 민간 소비가 절대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만큼 저는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케이, 4.0은 고사하고 3.5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15년보다가 16년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가 하락, 세계 지금 유가 하락, 러시아가 터지고 베네수엘라가 터지고 아르헨티나가 터졌을 때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거냐? 예,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거냐? 플러스 만약에 6월 달에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세계 금융 시장이 어떻게 봐? 여러분 석유는요,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석유 금융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옵션, 그 퓨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건 금융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선진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거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면 이 CDS 프리미엄이 200에서 지금 50으로 거의 내려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거의 50입니다. 예. 왜 이렇게 떨어졌냐? 아, 우리 은행들이 건전해져서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거품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돈이 넘쳐서 사느라고 이게 낮아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공자금은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밑으로 나가는 거는 민간 자금들이죠. 예.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던 요 빨간 요 돈들이 이제 앞으로 나갈 위험이 있는 거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QE 때문에 외화 유출로 인한 위기가 오지 않냐. 저는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실물입니다. 예. 미국의 QE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이 세계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 이것이 그 관심이지, 뭐 우리가 무슨 새로운 위기에 걸리지 않느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판매 신용은 뭐 계속 끊어가는 게 큰 부채로서 의미가 없고요. 가계대출인데 이게 지금 9월 말로 지금 이제 1,000조를 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나는 실마리를 찾자면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를 뚫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남는 만큼이 쌓여서 이제 부채를 가릴 수가 있는데 이 간격이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지금 기술금융 그다음에 주택금융을 들어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빚이 소득에 대한 빚의 비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갈수록 지금 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계부채 문제는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냈더니 누가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15년이 내년인데 왜 빼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2015년에 우리 경제에서 2015년의 의미가 뭐냐? 또는 2015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그건 돌이켜보면 압니다. 백 투 더 퓨처 하듯이. 우리가 2020년쯤 가서 2015년을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뭘 했어야 하는지, 그때 그걸 하지 않아서 가슴 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에 아까 말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되면 성장이 우리도 낮아질 거고 내수가 침체할 거고 소비가 부진할 거고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을 거고 가계부채 위기가 올 거고 금융기관들이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수출이 안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 부실화가 일어나고 대출자산의 부실화가 일어나고 기업 구조적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같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안 된 사회에서는 상당한 새로운 그런 루저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제는 세계 경제 구조가 수출로 성장을 끌어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내수를 해야죠. 근데 내수에 우리가 중요한 내수는 저혁신 부분이고 저생산 부분이고 저부가가치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일은요. 우리 취업자의 28%가 4인 이하 업체이고 우리 취업자의 52%가 월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인더스트리 전체로 보시면 월 소득이 200만 원 안 되는 그 유중기 보시면 보세요. 100만 원 이하가 12%, 100만 원대가 37%.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취업자의 절반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에서 우리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최근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본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일본과 같이 그렇게 우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저성장 고령화의 길은 일본보다 훨씬 어렵게 갈 겁니다. 일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갈 수 없어요. 이 기업들이 보세요. 왜 수익이 안 나? 매출이 주니까요. 매출이 마이너스. 이런 적이 없죠. 공군연을 제외하고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매출을 주죠. 영업이익 줄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영업이익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5개 중에 1개, 중소기업은 4개 중에 1개입니다. 자본을 까먹고 있는 거는 대기업 20개 중에 1개, 중소기업은 10개 중에 1개입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수익성이 30% 나빠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09년하고 2013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수익성이 30%가 나빠지면 위험 기업의 비중이 09년에는 13%에서 24%로 올라갔는데 13년의 경우에는 16.5에서 30%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이 훨씬 더 취약해졌고 위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또 하나 보시면요. 지금 우리 광공업의 소위 그 센서스를 한 일에 출하가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습니다. 09년을 제외하고는요. 이거 보십시오. 2012년에는 철강하고 조선만 맛이 갔어요. 13년에 들어와서는요. 보십시오. 그래도 돈을 벌고 제대로 견디고 있는 거는 이 딱 하나 자동차입니다. 전자는 지금 보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수익성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98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이걸 뭘로 극복했냐?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역제와 비교역제로 우리 경제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교역제 부분이 바로 경쟁력이 있고 혁신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극으로 나타난 거고 비교역제는 생산성이 낮고 혁신성이 낮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바로 양극화 문제고 그거 어떻게 이게 야 너만 사냐? 같이 좀 살자. 그게 낙수효과 문제고 결국 전체를 보면 경제민주화 문제였거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교역제 부분에 죽었던 게 살아난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특수 때문에 이 강시 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조선, 화학, 석유정제 이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초과 공급 상태에 들어가 있던 업종들이 중국 특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던 것이 중국이 그 산업들이 이제는 수입 대체 그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이 강시 산업들이 이제 다 이제 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시장들의 세계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수출이 위축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낙수를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왜? 셈이 있어야 무슨 낙수가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제조업 위기는 동반추락의 위기입니다. 기업이 왜 투자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크게 또 하나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술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그 이노베이션은 메커닉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파워를 넣으면 이것이 차축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21세기는 기술 혁신의 중심이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이건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IMF가 금년 초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빠른 고성장을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계획을 하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 3% 중반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 한국 경제가 문제를 안을 거라는 게 뭐 그런 생각이고요. 뭐 노동시장, 저생산 부분, 공기업 개혁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알고 있죠. 우리가 반면교사로 두 개의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하고 독일의 경우하고 보면은 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갖고 독일은 살아났느냐? 일본은 전부가 다 수요 측면만 정책을 드라이브 해왔습니다. 독일은 2002년 12월 달에 그때 이 저널들의 스타가 독일이었습니다. 뭐냐? 폴링 자이언트, 시크맨 오브 유럽. 2002년에 시크맨 오브 유럽은 오늘날의 그리스가 아니고 독일이었습니다. 그 독일이 어떻게 유럽의 패자로 등장했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은 보시면은
수상이 와서 할 때, 계획을 할 때마다 항상 단편적으로 합니다. 고이즈미가 가장 그 대표적인 개혁적인 수상이었는데 한 게 우정 사업을 민영화하는 거 한 가지 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지금 단편적으로 하죠. 공무원 연금 하나 가지고 합니다. 독일은 뭐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독일이 간 길보다는 일본형에 가까운 지금 그런 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히로도 총리는 그 다음에 13년 가을 선거에 장렬하게 전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연정을 해서 결국은 이 히로도의 정책을 이제 계속 승계하게 되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라고 요구했던 그런 개혁 중에 하나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하는 정부가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바로 개발 시대의 거품을 그대로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 시대의 거품 이것뿐입니까? 지금 저 교수들 보면 전부 다 그다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봉체계, 뭐 구석구석이 지금 이 문제들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2015년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개발 시대의 거품을 걷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개혁을 하면 당장 상처는 있겠지만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갈 때까지 가자. 가다가 16년에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그냥 슬슬 해서 2% 성장으로 가고 아마도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글로벌 여건, 구조개혁, 정책 프로세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2번 아니면 1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석유 문제라든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개발 시대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